러시아가 만약에 불리해지면 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짓이라고 하면 나쁜 짓을 하고 하면 좋게 얘기를 하면 유럽의 가스를 끊는 거고 아예 나쁘게 얘기를 하면 자포리자 원전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본인한테 뭔가 유리하게 만들려고 현재 전쟁 외의 것들을 건들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이란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란의 핵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이 러시아 다음으로 가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란 핵 협상이 잘 돼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원유와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면 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이란 관련 기사들은 잘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이선혁 부장님 모시고 우리 또 투자 전략에 대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다음 주는 오늘은 또 못 뵀네요. 네? 다음 주는 또 못 뵀네. 다음 주요? 예. 왜요? 추석이라 그때 제가 나온 날짜가 또 다음 주가 추석입니까 벌써? 네, 빨라졌습니다. 네, 빨리 그러면 오늘 최대한 빨리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듣고 제 것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일단 뭐 파월 의장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뭐 최근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파월 의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여기 차트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예. 파월의 메시지는 사실 이제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하여튼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짧게 무조건 잡는다, 물가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뭐 물가는 잡는다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번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고 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돼서 네. 자, 그럼 6월, 7월 또 FOMC들 어떻게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장표를 한번 보시도록 네. 하죠.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자, 기본적으로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런 단호함을 보였던 데에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겠지만 본인의 잘못이 제일 컸죠. 어쨌든 시장에 많은 오해를 줄 만한 요인들이 많았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왔던 자료지만 6월 FOMC,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7월 FOMC 한번 결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왔었던 건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까지 금리를 4% 정도까지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내년까지 한 4%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왔었고 7월에도 긴축 속도를 조절을 시사한다라고 빼놓고는 전체적으로는 4% 이상 금리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시 뉘앙스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뭐 4%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에 목적을 두고보다는 인상을 한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빨리 내릴 수도 있어 라는 기대, 그걸 우리는 이제 정책 전환 또는 피봇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파월 의장 한번 발언 한번 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7, 80년대 얘기도 꺼내고 이것저것 하면서 결국 한 가지 얘기를 했죠. 내가 금리를 빨리 내리진 않을 거야. 4%까지는 올릴 건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실제 물가가 잡히는 걸 보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뒤에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7, 80년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금리하고 이게 물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한번 그래 물가가 잡힌 것 같으니 한번 금리를 한번 내려보지 했더니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물가가 올랐다. 그리고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내렸더니 다시 올랐다.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는 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입니다. 네. 암을 재발을 막으려면 네. 암이 일부 호전이 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됐다 하더라도 암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네.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에 걸리면 실제 나았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합니다. 5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완치다. 없었을 때 완치다 합니다. 저는 걸려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한두 번 걸려본 게 아니라서 사실 뭐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건데 네. 뭐 초기에 걸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겠다 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암이다. 그리고 이 암이라는 걸 잡으려면 적절한 치료도 잘해야 되지만 네. 잘한 다음에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네. 자, 경제하고 전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옆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지수가 어쨌든 바닥부터 2200대부터 시작을 해서 2500대까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두려움이 연준 의장 발언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수가 연준 발언으로 인해서 여기서 전저점을 깨치고 내려가려면 금리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야 돼요. 금리에 대한 전망.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네. 어떤 발언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 물가가 너무 안 잡혀서 4%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5%든 6%든 계속 올릴 거야 라는 뉘앙스의 발언이셨다라면 현재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전저점을 깨치고 가는 게 맞다라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파월 의장께서 발언하신 건 뭐냐면 내가 4%까지 근방까지 이 언저리까지 올릴 건데 여기서부터 쭉 유지를 할 거야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전략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단을 잡고 못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네. 너 지수가 올라도 이 정도 이상은 못 올라와.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바닥을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되게끔 만드는 게 파월 의장의 의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상단을 훨씬 더 높여가겠다. 그래서 현재 4% 수준이었던 아까 6월, 7월에 자료를 보셨겠지만 6월, 7월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은 4% 정도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언저리를. 네.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 이상으로 금리를 훨씬 더 높인다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전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하단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리를 더 올릴 거야 초점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책 전환, 빠른 피봇은 없습니다. 네. 예전에 7, 80년대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를 4%까지 올려놓고 상당 기간 유지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다면 현재 이 발언만 가지고 지수가 전저점을 깨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크게 반등했었을 때 네. 7월 초에 반등했었을 때 반등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피봇이라고 불리는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었었죠. 네. 두 번째는 지나보니 너무나도 경제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좋은 건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번에 연준 발언을 해서 밀리는 지수는 피봇 기대감 정도를 되돌리는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상당 부분 조정이 오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기대까지는 훼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그래서 현재 파월 발언을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현 상황에서 지수가 조정되는 것까지는 맞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를 그 밑으로 끌어내릴 만한까지의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9월에 뭐가 있죠? FOMC가 있죠. 네. 그럼 우리가 9월 FOMC에 대해서 경계에 대한 이유가 이런 거죠. 자, 그럼 네가 얘기한 건 좋은데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4%가 아니라 그 위로 훨씬 더 잡아 끌어올리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네. 지수 전망이 좀 더 밑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럴 건지 안 그럴 건지는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연준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정답을 내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조차도 지금 지표에 의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많은 지표들이 하반기부터 특히
가을로 갈수록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나왔던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하단을 깨치고 내려갈 정도의 변수는 아니었다. 다만 피봇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시장까지 정도로 봐야 되는 건데 네. 아마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헷갈렸던 게 어제 말고 그저께 시장이었었을 것 같아요. 그때 MSCI 이렇게 변형이 있으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네. 지수가 좋다 보니까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라고 사실 착각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이 시장 발언이 있었을 때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돌려주는 정도, 거기 상당 부분 돌려줄 수 있는, 다만 전저점은 깨치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보시면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는 게 네. 이번에 지수가 반등할 때 올라온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 지수가 하락을 할 때 하락에 가장 큰 선봉에 섰던 기업들이 꽤 있죠. 흔히 얘기하면 IT 기업들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 기업들이 지수는 그래도 지금 2,400대잖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밀리긴 했지만 아직도 반등 폭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위에 있는 편인데 의외로 여러분들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네. 지금 전저점을 깨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잘 보시면 대부분 기업들이 내 기업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닌데 이미 지난 7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조짐이 보여 라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이제 반등 때 뭐 많이 줄여야 된다 얘기도 있었었지만 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반등 때 줄일 수 있었을 거냐라고 보면 아니 뭐 낙폭이 많이 줄어야 뭘 줄이죠. 내가 손실이 굉장히 컸는데 그 손실이 어느 정도 줄었으면 모를까. 네. 생각보다 그 기업들이 손실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 상황에서 지수가 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사실 어떤 게 내려갈지 이미 어느 정도는 정답은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기업을 들고 있고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느끼는 피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네. 조금 가지고 계신 기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점검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장이 하락한다고 다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다라고 내 종목이 다 반등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락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맞지만 하락 말고 반등했었을 때 내가 가진 기업이 그 반등에 동참하지 못했을 때 힘든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지수가 추세 전환이 됐었을 때 내가 가진 기업이 그 추세 전환에 속하지 않은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제일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네. 그렇죠. 지수만큼이나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살펴보셨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지금 겁먹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왜냐하면 겁먹을 수밖에 없는 게 지수 때문에 겁먹는 게 아니라 네. 내 종목은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지수가 꽤 반등이 됐으니 내 종목도 또 반등폭이 컸고 일부는 되돌려줄 수 있지 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지수 조금 내렸다고 내 기업은 이전에 했던 전저점을 이미 깨지고 간 종목들도 있고 네. 또는 대부분의 그래도 시장에서 예전에 또 중구장대한 기업들은 그렇게 또 갈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했던 거는 이번 시장에서 미국이 금리를 건드리니까 가장 크게 반등하거나 아니면 또는 반대로 움직이는 명령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라든가 이쪽은 누가 보더라도 금리에 대해서는 가장 안 좋게 반응하는 쪽이었다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향후에도 뭔가 내가 시장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그 불편함이 금리 때문이었다라면 최소한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접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많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여기 그 3프로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요지가 이런 거였었을 거예요.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건 단순히 시장이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성장 엔진이 끝난 걸 뜻한다. 그 의미는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주도가 아니었던 건 빨리라도 버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시장에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올라온 게 아니라 새로운 엔진에 맞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이 좋아질 때 더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건데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내가 그 기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냉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수가 중요하지만 지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디테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면 굉장히 이제 그 전략을 짤 때 또는 대응을 하실 때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예, 네. 말씀하세요. 최근에 뭐 그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한테 또 많이 좀 전해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관련된 이야기 좀 있으신 조금은 것 해드려야 같아서.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관심권에 있지만 뉴스에 이제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 꼭지에서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젤렌스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죠.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터졌을 때는 굉장히 큰 것처럼 하더니 이제 아무도 기억을 못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젤렌스키가 기자회견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전쟁이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대반격을 할 건데 그 반격에서 유의미하게 성공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고착화되거나 자기들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놓고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드디어 격화되기 시작을 했죠. 네. 헤르손 지역을 두고 이제는 뭔가 우크라이나가 반격이 가능한 건지 또는 승산이 있는 건지에 대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러시아가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마도 추석을 전후로 해서 그 이후까지는 우리가 볼 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격화되는 게 결국에 뭔가 휴전을 앞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저 내피셜이 아니고요. 네. 제가 오늘 장편 집어넣지 못했는데 미 국무장관께서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했을 때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협상에서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죠. 네. 포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곧 돌 던지게 생겼습니다. 서로. 돌멩이로 그 왔다 갔다. 정도예요? 없죠. 생각보다. 그래서 무기도 이제 자기네들 전쟁도 못 치를 정도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를 감안하면 이 전쟁이 뭐 2년이 가고 10년이 정도 갈 정도로 대줄 수 있는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많이 대주고는 있지만 그 좋은 무기를 많이 대주면서 그래도 이번에 한번 잘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어차피 현 상황에서 네. 이 위기가 오래 가면 갈수록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은 제가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예. 어쨌든 좀 우리 우크라이나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판세들이 가을 이후에 우크라이나 협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귀결이 될지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이제 그 뭐 방송에서도 저기 본 거긴 하지만 러시아가 만약에 불리해지면 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짓이라고 하면 나쁜 짓이라고 하면 좋게 얘기를 하면 유럽의 가스를 끊는 거고 아예 나쁘게 얘기를 하면 자포리자 원전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 본인한테 뭔가 유리하게 만들려고 현재 전쟁 외의 것들을 건들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을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을 내피셜이기 때문에 네, 뭐 네. 나름대로 이게 뭐 어떻게 정답이 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들 잊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이란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란의 핵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 이란이 러시아 다음으로 가스가 많습니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란이 러시아 다음으로 가스 매장량이 많은 국가예요. 네. 카타르보다도. 네. 그러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란 핵 협상이 잘 돼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원유와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 이란 얘기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일에 이건 만일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 변수가 휴전적으로 기울거나 또는 이란과 관련된 이런 기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유 가격과 가스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유럽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크게 오를 수 있고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네.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추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나 어쨌든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또는 최소한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땐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란 관련 기사들은 잘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이 뉴스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큰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서 그러나 최근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시장을 지금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또 그렇게까지만 보실 건 아니라 이런 어떤 돌파구들도 현재는 있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란이 예를 들어 가스를 이제 오케이 그럼 뭐 유럽으로 수출할게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 뭐 파이프 밀건 안 될 거고 안 되죠. 그럼 뭐 이제 한참 거리겠죠.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아마 보내야 될 텐데 그것도 그냥 맘먹는다고 바로바로 되고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아 설령 뭐 몇 달 뒤에 일어날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예. 네. 몇 달 뒤에 일어날 때라도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기사만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우려 부분만큼만이라도 주가에서는 많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라도 반드시 반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주가의 속성이고 네. 일단 원유는 바로 나올 수 있죠. 원유는 뭐 예. 워낙 그럼요. 하던 거니까. 예. 네. 그럼 원유가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가도 많이 내렸잖아요. 80불대까지. 이게 여러분들 70불, 60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헤드라인 CPI를 굉장히 크게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아시다시피 원유라는 게 단순히 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도 워낙 계속 크니까. 파급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는 그 연준의 어떤 그 긴축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낮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유로화도 반등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미국 긴축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수 있으니 달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작은 변수는 아니다. 정말 큰 변수다. 만약에 이거 나오는 날이라면 전 주식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날 사면 생각보다 크게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 이란과의 어떤 협상 같은 게 합의가 되면 근데 합의까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중간에 이 합의가 뒤집어진 사례도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접근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생각보다 많이 안 좋죠. 네. 여러분들 기사만 들어도 생각보다 좀 살떨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겨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가 덜 돼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 추운 겨울에 불을 못 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씻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생활의 불편함 이거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전기가 없으면 제일 문제가 산업 생산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아마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업을 만드는 국가들 중심으로는 제조업 생산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워낙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미국만 말씀하시잖아요. 다 보면 네. 미국 경제, 미국 경제 지표, 미국 연준이 어떻다라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래도 유럽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도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많이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뭐 말씀을 주셨지만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슈도 되는 거죠. 네. 이거 언제까지 끌 거냐. 끌었을 경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나쁜 짓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의 분열을 더 책동시키기 위함이겠죠. 네, 니네끼리 네. 분열이 있어서 이 전쟁을 끝날 만한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게 러시아의 속셈인데 이걸 알면서도 유럽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내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뉴스 한번 보시면은요. 네. 뉴스는 아니지만 제가 이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건데 유럽과 미국의 재정 정책이 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그린이었었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요.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집중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미국도, 유럽도, 그다음에 중국도 향후에 뭔가 정책을 투여하는 곳은 다 이쪽인 거죠. 이걸 어떻게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까? 각국이 살기 위해서 모든 대륙이 힘을 합쳐서 돈을 쏟아붓는데 테마하고 산업도 구별을 못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다만 여러분들 방산도 그렇지만 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자 방산한다라고 해서 모든 방산을 다 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린한다라고 해서 모든 그린을 다 사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철강을 사라고 했더니 자 철강주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철강주 중에서도 전기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로 회사가 따로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철강에서 전기로로 만드는 거는 발을 만듭니다. 흔히 얘기해서 철근. 그래서 전기로 관련 회사들은 어떨 때 사야 되냐면 건축 경기가 좋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거야. 이런 거 있을 땐 사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광로 네. 이 회사들은 조선이 좋을 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철강이라고 하더라도 네. 조선이 좋느냐 아니면 건설이 우리가 하는 좋느냐. 건설이 좋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사야 되는데 이걸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철강만 사야 된다, 방산만 사야 된다가 아니라 방산도 세분화돼 있어요. 어떤 건 유도무기, 미사일 쪽, 어떤 건 전차, 어떤 건 포, 또 어떤 거는 또 우리가 이거는 비행기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각 국가마다 필요한 무기가 따로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사갈 수 있는 무기는 유도무기예요. 얘네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예멘이나 후티 반군 아니면 이란한테 네. 미사일 공격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 사우디가 좋다 하면은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조준이 돼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큰 그림도 그리되 그 안에서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번엔 이런 기업, 다음엔 이런 기업. 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방산 이거 오르니까 이것도 오를 거야. 자 그린 이거 오르니까 이거 오를 거야. 태양광 이게 되니까 이것도 오를 거야.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르는 이유와 빠지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네. 이 기업은 이래서 이번에 최적화돼 있고 다음 기업은 이게 최적화돼 있고 이게 돼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종목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야 철강 좋으니까 이번에 포스코 사세가 현대제철 무조건 따라오를 거야. 이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네네. 건설도 그렇잖아요. 해외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과 국내 주택의 건설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 또는 토목에 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각 상황에 맞게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또 아마 제가 조만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업종별로 한번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시간을 되게 많이 한번 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디테일하게 이게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지금 매크로를 잘 네. 해주시는 분들 말씀은 하시되 그 디테일은 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야전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증시 또 개장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전사령관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쉬어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